쉐도잉만으로 우리가 회화가 유창해질 수 있을까요? 네, 유창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귀가 트여 있고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그게 트여 있으면 열심히 쉐도잉 하면서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문법을 1도 모르면서 진짜 문법에 대한 전혀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쉐도잉만으로 회화를 유창하게 만들었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외국어 공부법을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풀어낼 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꾹 누르고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구독 우구 어서 구독 누르라고. 쉐도잉만으로 회화를 잘하게 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혹해서요, 쉐도잉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이렇게 쉐도잉만으로 언어를 잘 구사하게 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심리학에서는요, 생존자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월드 아브라함이라는 과학자와 그의 동료들이요, 어떻게 하면 전투기와 그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 전쟁에 나가면 정말 많은 조종사들이 나갔다가 격추당해가지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존자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행기가, 이 비행기의 어느 부위가 가장 약한 부위인지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약한 부위를 보완을 해야 생존자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전투에 나갔다가 돌아온 비행기들, 그리고 그 비행기에 나 있는 어떤 총알에 뚫린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위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손상되는 부위가 꼬리 쪽이랑 그리고 날개 쪽, 그리고 중앙 하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던 연구진들이, 그러면 이렇게 손상된 부위, 꼬리 쪽과 중앙 하부 그리고 날개 쪽, 여기를 최대한 보완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위를 최대한 강화시키는 게 생존자 비율을 더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연구를 같이 진행하던 월드 아브라함은요, 아니다, 완전히 반대의 발상을 합니다. 비행기의 가장 약한 부위는 이렇게 손상된 부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외에 전혀 손상되지 않은 무손상 부위, 깨끗한 부위가 가장 약한 부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전투를 벌여요. 근데 그 총알을 맞았을 때 가장 약한 부위에 총알이 집중이 되면 당연히 격추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생존해서 돌아온 비행기들은 총알을 맞은 부위는 이미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꼬리, 중앙 하부, 날개, 이 세 가지 이외에 총알을 맞았던 비행기들은요, 이미 격추되고 없다는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논리를 펼칩니다. 돌아온 비행기의 깨끗한 부위, 무손상 부위는요, 오히려 운이 좋아서 이 부위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존자들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해군은요, 이 아브라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손상 부위를 집중적으로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생존자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해요. 이때부터 생겨난 용어가 이 생존자 편향이라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눈에 집중하는 건 승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생존자의 이야기예요. 뒤에 숨어있는 이 빙산의 아래에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패자들의 이야기가 정말 가득하다는 거예요.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 쉐도잉만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비행기가 폭파당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제외한 생존자들입니다. 아주 소수들 중에서도 극소수들이에요. 쉐도잉만 고집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더 세벨냈는데, 죄송합니다, 세고 셌는데, 많은데 우리 눈에는 이미 성공한 그 극소수의 이야기만 보이기 때문에요. 이게 진실이라고 오해를 하는 이런 생존자 편향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패자는 말이 없고요,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채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쉐도잉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극소수 쉐도잉만으로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라고 지금 여러분들 막 지금 짜증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 1도 모르면서 쉐도잉만으로 된 사람들은 뭔데? 라고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되게 편한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기보다 그저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해도 뭔가 환상이 생기고 사실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뭐 아무튼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또 한 가지 더 좀 알아야 돼요. 형식지와 암묵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익히는 이런 지식의 종류에는요 형식지가 있고 암묵지가 있습니다. 형식지가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요 형식지, 문서나 매뉴얼처럼 외부로 표출되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과학 원리, 수학 공식, 논리적 문장들과 같은 객관적이며 언어로 상술 가능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어로 따지면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묵지는요 암묵적인 지식이에요. 암묵지란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명료하게 공식화되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뜻한다 라고 합니다. 이 암묵지는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이미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지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같은 경우 이 암묵지가 있는 거예요. 따로 형식지가 필요 없죠.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타게 되는 것도 암묵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공식처럼 보여지는 문법, 이 문법이 형식지고 암묵지는 결국에 우리가 얻어야 하는 체화된 상태의 지식, 이걸 암묵지라고 할 텐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교육은요 이 형식지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암묵지를 익히는 것에 정말 소홀했었죠. 그래서 한국에 최근에 다시 붐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은 틀렸다, 문법 교육 최악이다, 반드시 입으로 해야 된다 해서 시작된 붐이 쉐도잉 붐, 그리고 소리 영어 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엄청난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암묵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형식지가 필요 없다는 이런 흑백 논리로까지 막 심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형식지에만 매달렸었던 실수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이 쉐도잉만에 매달리는 또 하나의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회화를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쵸? 말하자면 형식지가 사실은 목표가 아니라 암묵지가 목표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암묵지여야 해요. 크게 머리를 쓰지 않고 뭔가 이 안에서 계산, 이 짱구를 굴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탁 터져 나올 이런 암묵지를 익히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이 암묵지의 최종 목표까지 가기 위한 과정, 이 사이에서는요 이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은요 형식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을 때 효율 자체가 올라가요. 축구 슈팅을 연습한다 가정을 했을 때요 암묵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라고 공만 계속 디립다 차고 있으면 슈팅 실력이 늘까요? 네, 늡니다. 안 차는 것보다 늘긴 하지만 빨리 늘진 않아요. 이거는 축구를 가르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축구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무작정 차기만 하는 게 슈팅 실력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빨리 슈팅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식지를 가지고 와서 익히는 겁니다. 일단 암묵지까지 가기 전 단계에 이 형식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축구 슈팅을 익히려면 정확한 폼, 공의 이 타점, 그리고 내 발의 타점, 이거 손인데, 그리고 축발의 위치, 눕는 각도 다 나열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기보다 일단 한 가지만 신경 쓰고 높여가면서 서서히 이 중요사항들을 하나씩 정복을 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완전 초보 단계에서 타점도 신경 쓰고 뭐 파워도 신경 쓰고 자세도 신경 쓰고 이런 것까지 다 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이 축발의 위치부터 잡고 이 축발의 위치가 좀 잘 잡히면 그때는 타점을 신경 쓰고 이 타점이 잘 신경 쓰면 이런 눕는 각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가는 겁니다. 축구의 예가 공감이 안 가시면요
골프나 테니스, 아니면 음악으로 표현을 하자면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암묵지지만 그 암묵지로 가기 위한 중간의 형식지를 적절히 사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 암묵지, 즉 무의식적 능력 상태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재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4단계를 밟아야 돼요. 첫 번째, 무의식적 무능력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나도 몰라요. 아예 내가 무능력인지 의식조차 못하는 겁니다. 무의식적 무능력.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의식적 무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구나 하고 이렇게 인지하는 단계로 넘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의식적 능력.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신경 쓰면서 능력을 가지는 단계에 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막 문법 신경 쓰면서 자꾸 말하는 게 힘들고 한데 아무튼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물론 머리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지만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 최종 단계는요, 무의식적 능력. 나중엔 이제 신경도 안 써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정도로 이 문법의 문형들과 발음들을 내 안에 체화시킨 상태가 돼야 됩니다. 문법을 익히면서 나아가되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이 문법을 잊어버려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요, 영어로 나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했어 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할 때 I couldn't have done it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했다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 분명 우리는 뭐 여기에 이 have, 왜 여기서 have가 쓰였는지, 보통 우리는 have라는 동사를 단순히 그냥 가지다 라는 동사로 알고 있을 텐데, 이 문법적인 공부를 어느 정도 이 형식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과거 완료구나 뭐 이런 식의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 쉐도잉만으로 익히려고 하면 이유도 모르고 왜 여기서 could not have, 이게 왜 이 뜻이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 되는 건지 정확히 이 느낌 자체를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암묵지로 익히려면 정말 수도 없이 비슷한 문장들을 계속 만나보면서 이 안에서 공통점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형식지를 한 번만 배워버리면요, 이 문법적인 느낌을 한 번 배워버리면, 그리고 이 문법을 익히면서 동시에 I couldn't have done it, I couldn't have done it, I couldn't have done it, 이거를 쉐도잉을 하는 훈련을 같이 해버리면 훨씬 더 빨리 이 과거 완료의 느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나중에 could not have 이 표현을 다른 문장에서 만나도 바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암묵지만으로 익히려고 하면 이 비슷한 문장을 계속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여기서 하나 또 발음에 관한 이 형식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지금 could not have 이 표현 조금 핫하죠. 이거를 이어서 발음을 하는 거 couldn't have, couldn't have, couldn't have, couldn't hav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런 설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could not have 이거를 빨리 발음하면 couldn't have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those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those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those. Wonderful, because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them. Wonderful, because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them. Wonderful, because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them.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Go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other people.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Go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other people.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Go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other people. So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that's great. So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that's great. So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that's great. So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that's great. So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that's great. 원어민은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통 뭐 배우거나 익히는데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발음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예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 could not 이걸 줄이면 couldn't 이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쵸? couldn't have 여기까지는 됩니다. 근데 왜 이게 couldn't have 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이 지금 여기에 have는요. 여기에 have는 가지다라는 본동사가 아니죠. 지금 그냥 문법적으로 have라는 이 모양 자체를 가지고 와서 문법적으로 지금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걸 기능어라고 해요. 기능어. 기능을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보통 무엇을 가지다라는 have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우리는 의미어라고 해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규칙이 하나 있는데 H라는 발음이 앞에 오는 단어들 중에서 의미어가 아니라 기능어로, 문법적으로 기능어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은요. 이 H는 발음을 하지 않는 연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couldn't, have 여기에서 H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A, V, E만 앞에 붙어버리니까 원래는 couldn't, have 여기에서 H가 없으니까 couldn't have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제가 그를 사랑하니까 되게 웃긴데 저는 인류를 사랑하니까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I love him, I love him 보통 우리는 I love him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힘은요. 그라는 지금 힘은 의미어가 아니라 그라는 뜻을 가진 의미어 아닌가요? 아니요. 기능어예요.